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오늘은 많이 좀 아쉬운 시장입니다. 네. 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3,200포인트를 넘었었는데 코스피도 코스닥처럼 전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호재가 있어야 넘어설 것 같은데요. 현재 분위기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은 두 가지 핵심 요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뭐 그 미국의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발언을 했습니다. 자산 매입 축소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고, 그리고 오늘 연기금이 4천억 넘게 매도를 했죠. 뭐 그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뭐 빠지다가 반등하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건 돈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거나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라는 그런 긴축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그런 깜짝 놀라는 정도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연준 의장의 발언은 금리 인상 훨씬 전에 자산 매입을 축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테이퍼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인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뭐 전문가들 얘기대로 한다면 올해 말에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훨씬 전부터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자산을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지금 계속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겠죠. 한 번에 1,200억 달러 매입하는 걸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200억, 200억 이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줄여가거든요. 그리고 연준 의장은 2013년도 버냉키 의장 때 그때 그 테이퍼링을 시작했던 그거를 교과서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단계적으로 그렇게 갈 거니까, 금리 인상이 올해 말에 시작된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대로 한다면 지금 다음 달이라도 뭐 자산 매입 축소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연준 의장이 올해나 내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대로 한다 그러면 올해 자산 매입 축소는 뭐 연말이나 아니면은 다음 해 초나 뭐 그 정도로 예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원래 2013년도에 그 미국이 긴축을 시작할 때 그때 신흥국들한테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긴축 발작이라는 게 일어났죠. 그때 우리나라도 좀 많이 빠졌었는데 뭐 지금도 그런 게 생각나는 거죠. 오늘 아침에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매도를 하는 거나 아니면은 중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1% 넘게 하락했는데, 중국은 지금 미국이 긴축할까봐 지금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국자 중에서도 갑작스런 그런 긴축에 대비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까지 그저께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테이퍼링이라는 말만 들어도 지금 깜짝 놀라는 거죠. 말씀하신 13년도 당시에 국내 시장은 10% 하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신흥국 긴축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일단 그때는 버냉키 의장이 긴축을 하기 전에 그 시장과 소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긴축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미리 이렇게 많이 알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충격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의 재정위기나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는데 긴축을 시작해서 그런 발작이 강하게 일어났던 거고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경제가 안 좋긴 했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연준 의장이 계속 뭔가 메시지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발작을 지금 당장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긴축을 하려면 지금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완전한 회복 그 단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럼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미국의 성장률이 계속 높게 나오고 그리고 실업률이 아주 낮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경제가 좋다라는 신호를 하나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위험 신호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일단 미국의 금리가 천천히 시장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정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그 고위험 채권이 있거든요.
그거랑 국공채의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그게 너무 많이 축소되거나, 네, 너무 많이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 하나를 예를 들자면, 암호화폐의 자산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자산 가치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은행장도 암호화폐 같은 경우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어제 연준의 의장도 암호화폐는 투기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장이 그쪽으로 대출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자산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금융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볼 때 암호화폐의 자산, 이 변동성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 회복, 성장하고 그리고 위험 지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연준이 언제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할 건지 추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은 3월 26일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국내 기관은 연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렸음에도 계속 매도를 하는데 어느 쪽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연기금이 4천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회의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8.8%에서 19.8%로 1%포인트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고 있죠. 연기금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 자산 830조가 넘는 그 자산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선택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거 외에도 해외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국내 주식 비중이 이게 떨어지지 않는지, 그게 약간 의문이긴 한데요. 일단 이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바로 지금 시장이 전환될 수 있는, 기관이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오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2200포인트에서부터 기관들은 매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2600포인트까지 갈 때까지 계속 매도를 합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도 계속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하다가 고점이죠. 2660포인트를 넘어서서 2800포인트부터 기관은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200포인트까지 쭉 따라 올라갔죠. 그래서 그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다가 고점, 지금 3260포인트가 고점인데 그 고점을 넘어서서 3300 이상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아마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미국의 S&P 500 지수의 1분기 실적 전망치가 25% 정도 늘어날 거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는 데서 25% 이상 높게 나오면 어닝 스프라이즈가 되는 거고, 그거보다 낮게 나오면 쇼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연초에 분명히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40% 정도, 어제 LG경제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30%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분기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관들이 매도하는 걸 보면 그런 기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핑계를 대자면 5월 초부터 공매도가 시작되니까 공매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매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그저께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공매도를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의 지수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한 5% 정도 상향을 했거든요. 외국인의 자금이 더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공매도라고 해서 시장이 계속 빠지는 게 아닌데, 지금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펀드에서 공매도가 대상이 될 만한 주식을 먼저 매도를 해서 빼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걸 빼내지 못한 펀드들은 갑자기 물량을 많이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중순 이후에 가면 갑자기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한다면 그런 경우를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아주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까지는 제가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나오는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결과들, 아니면은 지금 반도체 회의는 끝났는데 삼성전자가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은
그걸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현재 기관의 매도가 외국인을 따라서 매수로 전환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매수 세력은 외국인이고 매도 세력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을 따라서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예. 외국인을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팔면 팔고 사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도 어떤 쪽을 따라가야 할지 좀 판단이 안 서지만 일단 기관의 매도는 전환되기 어려우니까 시장을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가 계속 좋다고 하셨는데 연일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2025년까지 구리 가격이 70%나 급증할 거라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투자에 대한 섹터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철강이나 그리고 구리 가격에 영향을 받는 주식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철강 같은 경우 뭐 지금 인프라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장비 판매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중국이 1위를 했어요. 187조 원. 네, 급증한 상태인데 대만이 그 밑에 그러니까 중국의 비중이 18%, 대만이 17%, 우리나라가 16% 정도 판매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61%나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판매량이. 예. 그렇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가 장비 쪽이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웨이퍼 공정이죠. 웨이퍼 공정이 19%, 전공정이 4%, 그리고 패키징 그쪽이 34% 정도 증가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쪽도 그쪽으로 올라야 되는데 어제 대만 같은 경우가 장중에 1.5%나 급락했다가 회복을 하고 나서 오늘 1% 이상 또 올랐어요. 네. 대만 시장도 그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TSMC 반도체 기업이고 그 밑에 뭐 UMC도 있고 장비회사들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가 우리나라보다 판매량이 훨씬 높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61%나 폭증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쪽이 올랐어야 되는데 오늘 뭐 하나 빼고는 거의 다 빠졌죠. 그러다가 오후에 들어서야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반도체 장비가 지금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니까 뭐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다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섹터를 제가 뭐 좀 오늘 보니까 어떤 걸 사야 될까? 오늘 그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는데 절반 정도는 반도체 쪽이고 절반 정도는 가전 쪽이었어요. 전기전자, 물론 이거는 이쪽 가전 회사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긴 한데요. 전기전자 제품들, 이 제품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들이 지금 아마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제 말씀하셨지만 PC 출하량이 급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기 제품을 이게 많이 판매가 될 때 여기에 따라가는 부품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 차에 안 들어가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부품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전기 제품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제품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 MLCC 만드는 회사 하나가 세계 최소형으로 MLCC 개발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제가 그거 일본에서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쪽도 똑같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이 MLCC가 콘덴서가 전기를 일정량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반도체에다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게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전원을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같은 게 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품을 끼우는 기판이 있어요.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판매량이 많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다른 부품들도 지금 수급이 별로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주가도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 그리고 이런 전자재료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공급이 조금 늘어난다면 이게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PCB라고 하는 인쇄회로 기판의 주식 중에 하나가 살짝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사실 전기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물론 다른 섹터, 철강이나 뭐 그런 금속 섹터도 좋고, 오늘 뭐 건설회사 또 하나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좋고, 그리고 뭐 스판덱스도 좋고 하긴 한데, 전기전자 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출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반도체가 아니라면 그런 쪽으로 계속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 뭐 늘리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네, 그런 쪽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최근에 기업들의 분할 그리고 합병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뉴스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LG화학부터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인적 분할도 하고 물적 분할도 하고 그리고 주식을 쪼개는 분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그거 왜 하냐면 지금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노리고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네. 근데 LG화학의 물적 분할할 때 모 언론사에서 배터리를 빼면 LG화학은 페트병 회사다라는 뉴스를 냈어요. 그것 때문에 개인들만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네. 근데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때 주가가 8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떨어질 때 외국인은 계속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물적 분할 같은 경우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사가 커져가지고 사업부가 있어요. 여러 개가. 근데 이 회사 배터리 사업부가 있어요.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를 좀 더 키우려고 하니까 회사를 따로 분할해서 떼내가지고 자회사를 만드는 거죠. 자회사를 만드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면 뭐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네. 어느 쪽으로나 일단 이 본 회사에 부담을 주게 되죠. 특히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 금액이 크면 주가의 희석이 너무 심하게 되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기를 떼내는 거죠. 떼내서 상장하면 돈이 유입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본주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게 좋은 호재거든요. 근데 이걸 악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SK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었죠. 그건 사업부가 아니고 자회사죠. 이 자회사를 상장을 했는데 그때도 이 회사가 상장이 되면 SK케미칼은 그냥 화학회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기 전에 주가가 오른 게 백신 때문인데 백신은 여기서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백신주를 사고 싶으면 바이오사이언스를 사게 되지 SK케미칼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똑같이 자회사든 사업부든 그 상장을 시켜서 자금을 유입 끌어들여 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그게 악재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어제 특정 회사 하나가 급락했는데 그것도 매우 안타까운데 오늘은 다행히 또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또 인적 분할해가지고 지금 지배구조 개선을 연말까지 몇 개 대형 회사가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인적 분할해서 지주회사를 뭐 어떻게 하니 많이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주위에 물어봐도 인적 분할은 괜찮은데 물적 분할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적 분할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해서 키우려고 자회사 그거 사업 부분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 지금 시장에 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유상증자 70% 했는데 주가가 올라요. 그럼 그 회사 유상증자 한 것만큼 주가가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오릅니다. 유상증자랑 이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네. 이게 오히려 더 나아요. 유상증자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건 좋게 봐야 되는데 시장은 나쁘게 본다. 그럼 시장이 나쁘게 보면 네, 팔아야 되겠죠. 네. 항상 시장에서는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시장이 선택하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매도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테이퍼링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